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남의 이야기에는 귀를 닫고 내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만연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나름 쓴소리를 하면 집요한 인신공격과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실 분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해서 모두 까기 논객이라 불리는 분입니다. 바로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인데요.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진중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교수가 전 동양대 교수이시기도 하고 광운대 지금은 광운대 계시죠? 예, 광운대 이제 특임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어디 보면 여전히 그냥 전 동양대 교수 이렇게 나오대요. 거기 워낙 오래 해가지고 한 8년 했나? 거기 7, 8년을 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잘 바꾼 걸 몰라서. 그리고 이른바 조국 사태 내내 이제 동양대와 거론해서 이름이 거론되다 보니까 뇌리가 이렇게 박혀가지고. 지금 광운대 확실한 거죠? 네. 광운대 특임 교수신데. 아니, 제가 가끔 이제 방송에서 스치듯이 뵀는데, 이렇게 뵈면 되게 그 소년 같으시고, 여려 보이시고, 네. 수줍어 하시고, 실제 성격이 좀 그러시죠? 네, 실제 성격은 내성적이고 수줍어하고요. 그 모르는 사람 만나서 같이 있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조금 전에도 되게 힘들어하시대. 잠깐 앉아 있는데도. 그래도 여럿이면 괜찮은데 단둘이 있거나 그러면 막 썰렁하고 이 침묵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컨택트를 거의 안 하고요. 제가 전화가 제가 직접 내가 먼저 거는 사람은 손가락 5개 안에 들어와요. 대부분에는 오는 전화 받기만 하고.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태그 이제 주변 사람, 사적인 주변에 있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가족하고도 별로 이렇게 왕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독일에 있는 누나가 왔다라는 소식을 이제 신문에서 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은 누나가 안부 전해달래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진중권과 실제 진중권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저는 히키코모리 생활하거든요. 집에서 안 나오고 혼자서 재밌어하고. 혼자 뭐 하고 노세요? 뭐 이거저거 뭐 상상도 하고 뭐 공작도 하고 조립도 하고 뭐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사시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17평 어디 빌라 같은 데서 사시죠? 예. 앞에 10평짜리 테라스가 있는 17평 빌라에. 그럼 삽니다. 그 방은 얼마 안 된다는 건데. 방이 조그만 게 3개가 있는데요. 2개 정도. 하나는 조그만 거 침실 쓰고 하나는 작업실 쓰고 하나는 이제 고양이 방. 근데 고양이가 방을 3개를 다 쓰더라고요. 하나만 쓰는데. 혼자는 아니시네. 네, 고양이랑 같이. 네. 아니, 부인도 계시고 아들도 있으시죠? 다 독일에 있죠. 그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사는? 떨어져 산 지 한 22년 됐으니까 이제 같이 붙어 사는 게 좀 이상한 정도고 낯설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여행을 가버려요. 여기 한국에 들어오시면? 들어오면 그냥 딱 여행 일정으로 다 채워버리거든요. 그럼 여행 가면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독일에 이제 있는데 독일에 갈 때도 어느 순간에는 그 뭐 또 베를린 들리냐 베를린에 있거든요. 아예 딴 데서 만나자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만나서 여행으로 거기서 한 3주 정도 같이 있다가 짹하고 찢어져가지고 오고 뭐 이런 거. 근데 그 현안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거침없이 막힘없이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고 별명이 되게 많더라고요. 독설가, 저격수, 그다음에 모두까기. 이런 거 하려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다지 스트레스는 안 받았는데 요즘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걸 할 때 나름대로 뭐 사명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
이쪽 저쪽 다 까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 옛날에는 그랬지. 이걸 까면은 여기가 잘 되라고 하는 거고, 이걸 까면은 이쪽 잘 되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까도 잘 될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근데 반복되는 게 그저 반복되는 상태에서 머물면 좋은데, 오히려 악화되는 식으로. 옛날에는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상향. 그렇죠. 상향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권 이후에 한국 정치는 계속 밑으로 하향만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 같고, 제가 평생 믿었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 약간, 그 신뢰? 이런 거, 희망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진 상태, 별로 기대할 게 없는 상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칫하면 이제 정치평론, 사회비평 하신 것도 이제 지금은 사실은 안 남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사실 생업이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막 사명감과 열정 이런 그런 거였고 없이. 생업이 돼버린 게 아닌가. 이제 이러면 이제 사람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왜? 돈 버는 길이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한쪽만 확실하게 빨아준다? 그렇죠. 라고 하면 이제 떼돈을 버는데. 그렇죠. 강남에. 유튜브를 해도 뭐. 그러니까 유튜브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 국힘 지지자들이 많이 본다? 근데 거기서 이제 윤석열을 비판하잖아요. 그럼 예컨대 민주당을 비판할 때는 뭐 조회수가 40만, 50만인데 윤석열 딱 비판하면 조회수 1만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나는 내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용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수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그 유튜버들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회의감 같은 게 오기도 하고. 아니 정말 놀라운 게 저는 그런 뭐 회의감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걸 견디질 못해요. 안 봐요. 유리 멘탈이라. 그 뻔한 거니까. 안 보는 쪽이에요? 예. 보고 견디시는 쪽. 아니, 그 댓글이라는 게 예상하는 댓글들이 있잖아요. 다 그 예상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읽다가 재미없어가지고 안 읽게 되고 옛날에는 한 100가지 씹는데 그 중에 씹는 것 중에 한두 개는 괜찮은 게 있거든 내가 봐도. 이건 괜찮아.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요즘에는 감정 표출. 배설이구만. 내가 너 싫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 알았어. 너 나 싫어하는구나. 나도 너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거 되는데. 좀 심하대. 일본인과 결혼했다고 그래서 막 그거를 공격을 그거 하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 중에 또 새겨들을 만한 지적들이 한두 개가 있거든요. 이건 나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좀 인터넷 시대는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인터넷 시대가 아니면 지금은 유튜브 시대입니까? 그렇죠. 옛날에 인터넷은 그래도 긴 글을 썼어요. 긴 글을 쓰고 논쟁도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논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긴 글을 쓸 때 누가 읽어보고 반론을 기대하는 건데 요즘 기대감 없잖아. 그냥 때려대는 거고 그다음에 지지자들 감정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노, 좌절 그런 것들을 특정 세력에 대한 혐오로 바꿔서 그걸 해소시켜주고 거기 나오는 어떤 감정적 쾌락 이걸 팔아먹는 비즈니스가 돼버린 거잖아요.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스트레스 안 받으시다 우리가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면 보면.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고 그다음에 예상되니까 다 이렇게 갈 거다 저렇게 갈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메타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댓글 같은 경우에는 메타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댓글을 쭉 읽고 어떤 머릿속이면 어떤 머리를 가졌으면은 이런 댓글이 가는 걸까를 미루어 유추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것을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어떤가, 이른바 보수 위익의 정신 세대가 어떤가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 딱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뭐 조화가 잔뜩 쫙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다 그런 식의 댓글들이 글들이 쓰여 있거든요. 쭉 읽으면서 왔거든요. 읽으면서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상상계는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현실이 있고 그 사람들 있죠. 그 지지자들 세계에서만 공유되는 현실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가상현실 같은 건가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이제 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거기에 따르면 KBS는 간첩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재밌어 합니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이게 트라이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종족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하고 세계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끼리끼리. 세계. 그렇죠. 그래서 맨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확증 편향이 강해지면서 점점 과격화되면서 우리 일상 보통 그 생활인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의 감정하고 떨어져서 고립되는 과정 같은 걸 제가 보니까 저 오래 못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근차근 물어보려고 했던 걸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해보시네. 굉장히 그 진행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근데 잠을 되게 늦게 주무신다면서요? 한 새벽 4시, 보통 글 쓰는 사람들 되게 그러지 않나요? 4시간, 4시, 5시에 자고. 아니, 저는 일찍. 네. 모범생이시고. 글을 안 쓰니까. 그럼 새벽까지 그렇게 글을 쓰시고 주무시고. 글 쓰는 게 아니라 이거저거 합니다. 뭐, 이거저거 뭐 책도 보고 아니면은 뭐, 특히 이제 뭐 논문 같은 거 챙겨서 보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궁금하니까 찾아서 하고 때로는 뭐 AI 새로 나왔다 그러면 책 이런 것도 한번 실험도 해보고 그 AI로 그림 그리는 것도 한번 계속 해보고. 혼자 잘 노시는구나. 네, 혼자 잘 놉니다. 그래서 챗 GPT에다 물어봤거든요. 한국말로. 진중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방탄소년단 멤버라고 나오더라고요. 아직 멀었네. 한국은 멀었구나. 아직 한국말은.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진으로 착각한 모양이에요. 그런 거 장난하고 놉니다. 아까 제가 별명 여쭤봤는데 그 중에 제일 뭐 나다웠다는 별명이 그건 뭐 남들이 불러주니까 별명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모두각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그 모두각이라는 별명을 딱 듣는 순간에 그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왜 별명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못하면 까는 거고 아하. 잘하면은 칭찬하는 게 당연한 그게 건데 정상인데. 그게 왜 별명이 될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까지. 그게 한국 사회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저는 모두까지 않아요. 진영이 돼 버리니까 위험해지거든. 진영이 되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외롭잖아요. 그렇죠. 외롭죠. 네. 근데 그 외로움을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해서 자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근데 우리는 상당히 집단 공동체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한쪽 편을 들어주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래도 편을 들어주거든요. 보호를 또 해주잖아요. 또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뭐죠? 뭐 어느 편을 들지 않는 사람은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파병하고 한미 FTA 할 때 양쪽으로 다. 그렇죠. 이라크 파병은 원래 진보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대통령으로서는 또 해야 되는 진보의 입장만 대변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 분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오히려 이제 그 진보 측에서 반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죠. 이렇게 반대한다. 이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그건 좀 다르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팬을 참 많이 가졌고 그때가 제가 볼 땐 노사모 팬이 그 초기 노사모가 참 건강하고 가장 진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정말 한국 정치가 계속 상승하던 거고 순수하고 그다음에 어디 사이트 들어갈 때도 기억나거든요. 여러분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될 점 일단은 항상 먼저 허락을 받으십시오. 그다음 그쪽에서 나가라는 바로 나오십시오라든지 자기 후보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매너 있게 행동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 난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이제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를 할 때 감시라고 외치던 대통령 그랬을 그렇죠. 때. 그 장면들을 상당히 감동적으로 봤고, 이거 한국 근데 그게 정치가 거의 팬덤 문화의 시초였잖아요. 정치인 그렇죠. 팬덤 문화. 그게 이제 왜곡이 돼버린 거죠. 지금은 좀. 지금 거의 사이비 종교가 돼가지고, 사이비 종교가 돼버렸죠. 그게, 저는 그 시초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광로연 사태였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이상하다고 느낀 게 그렇죠. 광로연 사태였고 그때 이제 진보 진영에서 광로연 교육감을 갖다 옹호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그걸 옹호를 했던 게 그 주력 부대가 바로 뭐냐면 낙검수였어요. 팟캐스트. 그 팟캐스트 문화가 있고 지금 벌어지는 조국 때 벌어졌던 모든 것들이 전조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비판을 했을 때 그때부터 어긋장나기 시작했죠. 제가 계속 공격을 받아가지고 제 책 판매량이 뭐 3분의 1로 줄어들고 다 떨어져 나가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 빨리 후회를 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거 이렇게 가면 잘못된다. 결국 정권 뺏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된다를 그때 봤고 그때도 보면은 이제 정봉주 씨가 뭐 어디 그 구속되던 날 있잖아요. 그때 다 법원 앞으로 몰려가가지고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몰려가서 거기서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조국 사태 때 벌어졌던 일들이 다 전조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한 10년을 들은 거예요, 매일 그거를. 거의 이제 세뇌가 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다는 게 불가능하고 지금 민주당이 그 덫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마 그게 문제라는 거 알아도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그런 거? 뭐 옛날 같으면 비판을 해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돼. 그다음에 실제로 또 정당들이 위기에 처하면은 또 그런 혁신의 노력들을 했잖아요. 누구를 영입하고 비대위원장 모셔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람도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추스렸는데 이제는 그거 자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주류의 뭐 당의 헤게모니를 쥔 강경한 세력들, 그 다음에 그 당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강경한 지지자들, 이들의 또 반발이 심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 또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딜레마죠. 여기 이 정도 얘기하고 사실 우리 저 진중권 교수 개인적인 게 좀 많이 궁금해서 일단 모셨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정학을 3번이나 맞으셨어요? 네. 문제였어요? 아니 그건 아니라 남들하고 똑같이 놀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재수가 좀 없었어요. 이게 항상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 욕을 막 하고 있으면은 앞에서 듣는 애 얼굴이 딱 변해. 딱 저 뒤에 뒤에 뭐 선생님이 계셔요. 지금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흡연도 뭐라고 한번 애들하고 쌈질해가지고 흡연 둘의 싸움질. 네, 뭐 그 정도. 아니 또 싸움을 좀 하셨어요? 뭐 싸움 같은 거는 제가 그땐 또 뭐였냐면 그 복싱이 유행이었어요. 우리 지금은 때 아이돌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돌이고 BTS는 이런 건데 맞아요. 우리 때만 해도 역시 복싱 프로복싱 좀 더 어렸을 땐 레슬링. 그렇죠. 레슬링이고 우리 땐 복싱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복싱 배우겠다고 도장도 좀 다녀보고 뭐 이러면서 고등학교 때? 네. 아니 그러고도 얄밉게 또 대학은 또 서울대를 가셨어. 그때는 우리 대학 들어가기 쉬웠잖아요. 전두환이가 그때 졸업정원제라는 걸 했어요. 저도 그 혜택을 그쵸.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입학정원을 2배로 늘려놓고 졸업할 때 반을 짜리겠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안 잘리기 위해서 대학에서 데모 안 하고 공부만 할 거다라고 한 게 전두환 정권의 몰락을 재촉한 거죠. 왜냐 뽑아놓고 나니까 제일 먼저 했던 데모가 우리가 졸정제 폐지 데모를 했고 그다음에 병력이 2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8일학번들이 그래서 그렇죠. 막 개떼같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때는 뭐 찍기 시험이니까 그리고 수학인가? 수학 시험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편법으로 수학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근사치를 낸다든지 뭐 등등등등. 찍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의 확률을 높여가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수가 하나도 안 통하게 나온 거예요. 이제 딱 채점해 보니까 딱 저 반칙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 대학 못 가, 내가 원하던 대학은 못 간다 생각을 딱 했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어졌어. 다 같이 못 봤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진짜 정말 잘하는 애들은 제 점수를 받았는데 나머지 이제 오형부형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잘하는데 이거보다 못한 그 그룹 있잖아요. 얘들도 나랑 똑같은 처지가 맞아요. 돼서 변별력을 없어지니까 너무 황당하게 좋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운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겠지. 잘했죠. 아니요, 제가 내신 4등급이었어요. 못했네. 네, 1학년, 2학년 때는 그럼 중학교 때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계속 반에서 1등을 하다가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고등학교 저는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치, 복싱하고 뭐 그러니까요. 너무 놀아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 성적이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이제 이거라도 대학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부랴부랴 했는데 수학은 포기하고, 영어는 그냥 제가 뭐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책을 좀 읽었거든요. 그냥 뭐 칼 카우츠키의 임노동과 자본 뭐 이런 고등학생이? 네. 그때부터 좌파였나 봐요, 저는. 그때부터 삐딱하셨네. 네. 그 이제 사민주의 쪽에 관심이 있었던 사회민주주의. 네. 근데 어떻게 미학과를 가실 생각을 했어요? 이름이 예뻐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학 저거 괜찮겠네? 라고 해서 찍어서 갔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미학, 종교학 이건 거들떠도 안 봤죠. 요즘 이제 미학하고 종교학이 인기지만은 옛날에는 되게 어려운 학문 같던데.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제 책 보고 이제 미학과 많이 왔다고들 하는데 애들이 뭐 미학 오디시는 책 보고. 아니 그 미학 오디세이는 진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내년이면 30주년입니다. 그거 엄청 팔렸죠. 네. 그런데 그거 보고 온 애들이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다 속았다. 재밌는 줄 알았는데. 재밌는 거 뽑아가지고 책을 써니까. 미학 오디세이가 그 3권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예, 3권까지 나서. 그 안 보신 독자들 위해서 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냥 그 미학의 역사를 역사. 미학의 역사를 막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형식은 나오던데. 뭐냐면 삼성 대입법 형식으로 세 가닥으로 짰어요. 그래서 한 가닥은 미학사, 그다음에 또 한 가닥은 철학사. 왜냐하면 미학을 이용하려면 이해하려면 철학이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닥은 대화편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개가 멜로디가 각자 따로따로 읽어도 그냥 얘기가 진행되는데 근데 화음이 돼. 네, 화음이 되게끔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책을 썼죠. 미학 오디세이. 예.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미학과는 가서 잘 왔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막상 공부해보니까. 저는 만족했어요. 뭘 해도 공부가 되니까 만화를 봐도 공부지, 영화를 봐도 공부지, 다 미학이네. 영화를 봐도 공부지, 다 연결이 되니까. 연애도 미학이네. 연애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운동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연애는 뭡니까 이거 여학생들이 술은 나랑 먹는데 연애는 꼭 선배들이랑 하더라고요. 그럼 꼭 그러니까 나는 원래 무슨 맞아요. 기쁨조야 기쁨조. 불러가지고 미팅할 때도 해주고. 막 이렇게 까불어주고 막 이렇게 그렇죠. 즐겁게 해준 사람은 안 찍어. 그리고 나중에 보면 조용히 있던. 그다음 멋있는 강력한 선배랑 연애하고 그렇죠. 있고. 그때 이제 운동권 시절이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억압적이잖아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막 미국 팝송 얘기도 하고, 난 빌리 조엘 좋아하고, 막 엘튼 존 좋아하고. 그럼 뭐 라이브 하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죠. 그때 욕 먹던 시대인데 그냥 그런 얘기 그냥 했거든요. 막 하고 이러니까 이제 나랑 있으면 조금 이렇게 숨통이 트인다는 그렇지, 느낌을 그렇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내 연애는 또 그렇게 멋있는 운동권 선배들하고 하고 말이야. 이것들이. 그럼 이제 대학에 다닐 때 이제 그 학자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때는 그 운동을 한 동기도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좀 지적 호기심이었어요. 상당 부분 지적 호기심이었고, 그래서 막스, 레닌,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다 금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몰래 부탁해가지고 저는 그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자본론을 읽었고요. 영어폰으로. 천재인데. 1, 2, 3권. 근데 뭐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1권까지 이해가 되는데 뭐 이건 뭐 재생산 표시 나고 이러고 이거 뭐지? 4등급이. 네. 근데 유학은 또 독일로 가셨어요? 그 철학은 아무래도 그쪽이 세니까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철학을 하게 되면 뭐 동양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서양 철학에서 대개는 독일 아니면 그때는 미국이었죠. 근데 또 어려운 거 하셨던데 뭐 비트겐슈타인 막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데.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 언어 철학이고요. 그거 뭐 했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뭐 좋다고 얘기하는 모르는 것이. 버리범만 슈프레킹 간다리범 무스만 슈파이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침묵해요. 근데 박사학위를 또 못 받으셨더라고? 아니, 뭐, 받다가 그냥, 하다가, 교수랑 이제 그 트러블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수를 바꿔야 되는데, 뭐 4년 지나서 바꾸고 뭐 이러려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학위 따러 간 것도 아니고, 그래요? 학위 따면 좋은데, 문제는 그거 따고 와서 되게 이제 미학과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딸을 당했거든요. 아웃사이더였고. 아웃사이더니까 어차피 거기 인맥 아니면 또 자리 얻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강박관념 같은 게 없었어요. 굳이 뭐 학위를. 거기서 뭐 이 나이에 이걸 또 4년 더 연장해가지고 하느니 뭐 필요 없다 그래서 들어왔고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아요. 그거를 학위를 또 과감하게 포기하고 또 들어오셨다는 게. 그 독일 유학 생활은 어떠셨어요? 환상적이었죠. 전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처음 외국을 경험한 거잖아요. 갔는데 약간 인류학자의 관점이라고 할까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서 나는 이제 한국에서 통하는 게 세계 보편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독일에 딱 가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게 상당히 특수한 것에 불과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상당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막 이래요. 기특하네 얘네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저렇게 해결해낼까? 독일 사람들. 네. 그런 거 뭐 한편으로는 감탄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 속도의 느림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그 원칙주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그 비교 문화의 관점에서 많은 걸 했고요. 그다음에 공부도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어요 거기서.
처음에 이제 들은 세미나가 법철학 세미나였거든요. 근데 법철학 세미나인데 한 친구가 발제를 맡은 친구가 딱 왔는데 그날 신문 기사 있죠. 그걸 딱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따끈따끈한 기사를 딱 들어서 연결을 딱 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저는 깨달았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학문은 우리 옛날에 발을 디뎌야 되는구나. 그렇죠.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노노맹자 대학 해가지고 그 시험 잘 봐서 형이 상학적인 게 아니고 뭐 출세하고 시험 잘 봐서 출세하고 뭐 높은 뭐 관직을 받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학문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현실 세계 속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올라와가지고 추상을 통해 가지고 올라와서 이론적으로 대결되고 이게 다시 현실의 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가는 거구나. 이 맥락이 있죠. 연결되는 맥락을 불현듯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공부라는 건 이거 뭐 훈고학. 그 전에 훈고학이었잖아요. 입신양명의 공자 훈고학. 가라사대, 막스 가라사대, 아니면 헤겔 가라사대. 이게 아니구나. 뭐 헤겔을 얘기하든 막스를 얘기하든 공자를 얘기하든 간에 현실의 어떤 맥락과 연결시켜내고. 그래서 그거를 그때 그 친구가 그의 발표를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왜 박사학위를 못 받으시는지 알겠네. 훈고학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교수님 마음에 들고 학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교수님이랑 좀 싸웠던 것도 있고. 뭐냐면 교수님 말씀을 그분이 또 받들고 이게 따르셨어야지. 저를 또 모욕도 했고. 박사학위 별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그냥 네가 학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또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모욕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한 말이지 이건 말이야. 이거는 쓰레기야? 박사감이 아니라 석사감이고 그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없어. 막 이제 이런 식의 모욕들 하고.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내일 이어서 정말 까면 깔수록 정말 듣고 뭐 얘기가 많은데 내일 하루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영혼이 자유로운 논객 진중권 교수였습니다.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 진중권 교수는 거침없고 당찬 언행과는 달리 소년처럼 여리고 수줍은 분이었습니다. 또 공부도 엄청나게 잘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정학을 3번이나 당하고 내신도 4등급이었다고 합니다. 까면 깔수록 궁금한 게 더 생기는 분인데요. 오늘은 우리 시대 대표 논객 진중권은 왜 고독한 독설가가 됐는지, 그에게 논객이란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진중권 교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몰랐던 진중권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고등학교 때 정학 맞은 사실도 알았고 재수가 좀 없었을 뿐이니까 남들하고 다 있는데 4등급에 불과했다는 것도 알았고, 또 유학 가서 이렇게 박사를 못 받고 와서도 이렇게 당당한 또 모습을 또 이제 봤습니다. 그 많이 사람들이 막 놀리잖아요. 막 척척석사. 야,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보고 이제 약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그런 반응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따려고 간절하게 하다가 안 되면은 약오르겠지. 근데 제가 보니까 본인이 그냥 스스로
그냥 안 따겠다고 하고 그냥 오신 것 같은데. 아니, 그때 뭐 IMF 직후였고, IMF까지는 그래도 그냥 견뎠는데, 그러고 나서 아내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의료보험 또 안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그 아내분이. 예, 현지 PD, 뭐죠, 방송사 현지 코디라 그러나요? 그거 했는데, 그거를 해서 $1,000를 벌었거든요, 일주일에. 근데, 아이고. 산부인과 가가지고 10분 만에 $1,000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감당 안 된다. 독일도 그렇게 비싸요? 예, 그 의료보험이 안 돼 있었어요. 그 아내분은 유학 때 만나셨대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짐 싸고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왔고, 그래서 애 낳고 있는데 아내는 또 자기는 독일에 가야겠다. 그래서 가라. 그 뒤로 헤어지셨구나.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이가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았다, 한 5개월 살다가. 아드님은 한국어 잘해요? 아유,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사교육 처음으로 시켜봤거든요, 한국말 교육. 과외 선생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모국어가 이제 일본어하고 독일어가 이제 아예 모국어죠. 꿈도 독일어로 꾼다고 하니까. 근데 아버님이 목사셨더라고요. 네. 또 그것도 의외예요. 우리 집안은 다 목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외가 친가로 목사가 6분이 되나 7분이 되나. 아버님 목사지, 그 다음에 고모 부가 목사지, 고모부 아들들 둘이 목사지, 그 다음에 사촌 형이 목사지, 그 다음에.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는데? 지금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별로 목사직에는 어울리진 않는 사람인데.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고. 우리 진중권 교수. 예를 들어서 방언하고 이런 것들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때 부흥회 같은 건 하잖아요. 그렇죠. 방언 막 터지지.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다 가짜라고 믿지 말라고. 가짜 목사신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거 다 가짜고 믿지 말라. 근데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마틴 루터킹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고, 위시 로버캄 같은 얘기, 뭐 이런 걸 들었던 개혁 거. 목사셨네. 네. 박정희 정권을 싫어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이장님인가 그 통장. 통장님이 그때 이제 회의한답시고 이렇게 잡지 있잖아요. 새마을 잡지 같은 거 이렇게 딱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딱 놓은 게, 그러니까 첫 페이지가 박정희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는 앞에서 쫙 찍더니 짝짝짝짝짝.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가 이제 인권 목사들 오글 목사라고 있었어요. 오글 목사가 추방당하고 막 그랬던 그 맥락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났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진 교수님이 그때 나이가 아주 어렵겠는데. 네,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5학년. 그리고 아버님이 중학교 때 돌아가신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 네. 그럼 생활을 어떻게? 생활을 어머니가 어차피 하셨어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라. 별로 돈이 안 됐던 분이에요. 그리고 잡지만 찍고 뭐 이렇게 하셨구나. 뭐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래도 진중권 하면 그리고 제일 이렇게 붙는 말이 논객 아닙니까? 논객. 진중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논객 활동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주 우연한 계기죠. 옛날에 최순실 사태 때 거기에 이제 정유라 성적 그 고쳐준 뭐 이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구속됐던 분이 있어요. 류철근 교수라고 소설가 이윤화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그때 어떤 잡지를 했는데 거기서 나한테 이제 원고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악마주의에 관한 미술에 나타난 악마주의에 관한 원고를 청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딱 보니까 나중에 잡지가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내 글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박정희 찬양하는 맥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낭만주의 시대 때는 악마가 가치전도가 돼가지고 천재가 되거든요. 천재. 그러니까 낭만주의적 천재를 갖다 그때 악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낭만주의적 천재다. 사람들 눈에는 악마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사람 천재다. 이렇게 찬양하는 맥락 속에 내 글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그 항의를 해서 내가 반론을 쓰겠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론을 써서 보냈어요. 못 실어주겠대. 왜? 그러니까 지들이 봐도 이제 자기들 잘못이 이제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 걔네들이 그때 박정희 찬양하던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제가 그냥 사정없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이 돌고 돌아가지고 문학동맹가라는 문학 잡지가 있어요.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연재하고 그래서 근데 그때 조갑재 씨가 또 조선일보에다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막 연재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좀 까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걸 쭉 이제 읽어보고 또 그걸 비판하는 글을 보냈더니 요번에는 그 문학동네에서 또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원고를.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거든. 근데 조선일보의 연재물을 갖다 비판을 하게 되면 당시 문학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문사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책이 나오거나. 근데 신문사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친간 안내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잘린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은만가 그걸로 내신 그래서 거죠. 그걸 갖다 어디로 갔냐면 그게 나중에 돌고 돌아가서 어디 갔냐면 인물과 사상으로 간 거예요. 강준만 선생님. 예, 그쪽에 갔는데 거기는 쿨하더라고요. 그 더 쓰래 거기는.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책을 냈던 게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뭐 농객하면 주로 이제 말을 하는 사람으로들 생각하는데 원래 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땐 글이 있죠. 그죠? 예. 어. 그때는 이런 식의 SNS가 없었으니까 인터넷도 텍스트 기반이었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막 글을 그 예전에 뭐 SNS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도 뭐 쓰시는 걸 보면 어디서 그렇게 글이 계속 나와요?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 애들 친구끼리 서로 야지 놓는 거 있잖아요. 우리 때는 이빨 쌈치기라 그랬는데. 이빨 쌈치기? 서로 모욕하는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서울에는? 그게 장난이죠. 이제 놀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갖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바보처럼 막 바보 만들고. 그럼요. 저쪽에서 날 또 바보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훈련이 되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유희 코드, 놀이 코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글 쓰는데 굉장히, 특히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는 글을 쓴다 하더라도 구어체거든요. 항상 대화 상황이고, 댓글이 붙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놀았던 체험 같은 게, 그게 이제 잘 살려진 거죠. 오, 이빨 쌈치기. 왜 이렇게 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은 되게 근데 시원하다고 하고. 이제는 더 그 얘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땐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약간 엄숙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월체를 쓰게 되면 그것 자체도 좀 어긋나는 거지. 그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미학 오디세이 있잖아요. 그 책도 사람들이 보고 이거 문체가 이러냐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이건 책도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게 교양서에 표본이 돼버리듯이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오디세이 시리즈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문어책 근엄한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강했고 꼭 비판을 한다라도 이리저리 돌리고 실명 안 그래서 강준만 선생이 아마 실명 비판 때문에 떴을 거예요, 아마. 그쵸? 실명을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그게 너무 일상화됐지만, 처음에는 그게 이제 독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근데 독서를 하더라도 좀 지키는 것도 그 선이 있으시다면서. 저는 이제 독설이라기보다 풍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유머라는 게 있고, 유머는 사실은 상대의 가벼운 그렇죠. 결점을 비웃음으로써 상대도 웃고 나도 웃고 그걸 이제 코미디언들이 참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런 거고 풍자는 아프게 찌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를 찌르게 하기 때문에 아프게 하는 거고 되게 이제 정치는 이제 풍자가 많은데 그때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 풍자는 자기보다 강한 권력을 향해서 써야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소수자를 향해서 쓰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건 폭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자기 풍자. 자기를 비웃을 줄 알아야 완성이 된다. 풍자는. 내가 물론 너희들 막 공격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까놓은 내 도덕성이라 별게 있겠냐.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뭐 독설이 됐건 풍자가 됐건 그런 게 그런 비판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옛날엔 그 이유를 알았는데 요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이제 인풋, 아웃풋, 그래서 계속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요. 그 피드백 시스템이 하나가 이제 비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판이 있어야지 얘가 잘못된 길로 안 가고, 만약에 비판이 없으면 이게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자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피드백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작동 자체를 안 하잖아요, 지금은. 사실 조국 사태 이후에 이미 광론 때부터 그렇고, 조국 사태도 그렇고, 이러면 힘들다, 이러면 망한다라고 계속 제가 경고를 했던 거잖아요. 결국은 또 정권 넘기잖아요. 그럼 피드백 시스템이 먹히질 않고 있다는 언제부터는 거죠. 쥐똥으로 늘어요, 그냥? 그렇죠. 그냥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수박, 오히려 이제 그 비판을 하면은 수박이니 뭐니 이래서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피드백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리고 막 폭주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저쪽을 보니까 저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거의 강성들 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냥 폭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3년 전에 민주당에 대해서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쪽에다 대고 하고 하고 있어요. 계시대? 모두까기 하고 계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반응하고 이제 저 사람들이 또 지금 저한테 하는 반응하고가 똑같아요. 그러고 한다면은 이게 어차피 비판이라는 게 먹혀서 코스를 수정하는데 도움이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보람도 있고. 근데 괜히 저 사람들 그 승질만 긁는 게 되고. 그렇죠. 그럼 뭘 의미가 있냐. 요즘은 그런 회의가 있어요.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 욕만 먹고. 그럼 이 분위기에서는 그 농객의 역할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네. 실제로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그 시민사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중간지대에서 상식과 합리성의 입장에서 평가해주는 그런 그 이른바 공론의 장이라는 게 좀 있었고, 그걸 담당하던 지식인들이 있었고, 또 그걸 담당하던 시민단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노무현 정권 때만 해도 시민단체가 노무현 편 만든 게 아니거든요. 또 노무현 정권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논평 낸 적이 있나요? 없죠. 기억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편이 돼버린 거예요. 진영화가 돼버렸고 그다음 조국 사태 때 딱 보면 이 모든 지식인들이 조국을 옹호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 소통이 되려면 커먼 센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공통의 합의된 기반. 그게 지금 사라진 거거든요. 양쪽으로 갈라졌고. 그러니까 사실 비판의 위기다, 비평의 위기다. 이것은 사실은 실질적인 위기기도 해요. 그걸 담당하던 사람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람들 자체가. 예전에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 그 되게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뭐 계속 입에 오르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게 살아있던 시절이.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몰랐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야당이었으니까. 반대편. 야당이고 저쪽에서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쪽이 못하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떤 어느 정도 옳았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명분 같은 게 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아직 옳았을 때. 이 말을 써요. 그때까지. 예, 아직 옳았을 때. 저쪽이 워낙 아닐 때.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좀 없어진 거잖아요. 옳다. 이게 뭐지? 그럼 결국은 딱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결국은 공천 싸움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자리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그냥 권력 싸움이고, 그 권력을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자리를 누가 더 많이 유지하느냐, 여기서 놀아나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소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없잖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옛날에는 뭐 당연히 잘못하면 소장파가 나와서 안 됩니다 비판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뭐 소장파들이 있어서 비판하고 당 정풍 운동을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초선들이 더해요. 완장부대가 됐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나 괜히 여기 말려 들어가지고 동의해주고 그러다 나까지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 내에서 자기들이 지분이 없단 말이죠. 아무래도 신입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과격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개싸움 하다니까 국회의원 따질 달아주네. 얼마 전에 이제 코인 잘하는 의원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인데 그러니까 강경하게 나가니까 초선인데 어떻게 최고위원이 됩니까? 보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누구예요? 나경원 의원 이렇게 됐을 때 나경원 씨 그때 뭐 출마하는 초선들이 막 초선들 47명이 몇 시간 만에 서명하잖아. 이걸 딱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치가 일종의 생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나쁜 의미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다. 나는 내가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하다도 나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옳은 길이야. 이걸 관철시킬 거야.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이건 옳다.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 우리가 정권 한 번 더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진다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정치였잖아요. 그런 원칙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원칙이 일단 있은 다음에 지키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 지금 사실 논쟁다운 논쟁이 이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논쟁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논쟁을 잘 하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자세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 사회의 논쟁이 살아나려면 그게 한번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국힘에서 이제 이준석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나왔을 때 보수에서 드디어 이제 말이 좀 통하는 애들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쪽에서 다 정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선동꾼들 내세워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게 가능할까라는 회의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 논쟁 이걸 통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이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인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를 기본이죠. 이해하는 세력이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의 그 민주주의 이해는 거의 인민민주주의에 가깝고 그다음에 저쪽은 아예 국가주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반공이에요. 그냥 반공.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쟁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전쟁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쟁에서 뭐 대화하고 토론, 논쟁 이거 안 하잖아요. 그 논쟁 대신에 이제 물리력을 사용하는 거죠. 물리력을 생경하게 권력을 통해서 뭐 치려고 하고 뭐 검찰권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무슨 뭘 동원하거나라고 해서 치려고 하고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논쟁이라는 게 뭐 자리 잡을 곳이 없어지고 또 그걸 담당할 세력들도 이제 편이 갈라져가지고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카만 센스를 담당한 쉽게 말하면 공론의 장을 형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 편으로 갈라져가지고 중간층이 다 이제 프로파간다가 됐고 저쪽도 프로파간디스트, 이쪽도 프로파간디스트라고 한다면은 2 더하기 2는 4라는 걸 합의를 해야 수학 게임이 가능한데 2 더하기 2는 5라고 얘기를 하고 2 더하기 2는 6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그냥 싸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팩트를 가지고도 싸움이 난다. 아니 그 사실을 공유를 못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 때 표창장 진짜냐 가짜냐. 아니 그 팩트잖아요. 옛날에는 그 팩트는 인정하고 해석을 갖고 싸웠는데 해석을 이제는 그 팩트 자체가 공유가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도 그 청담동 술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의 70%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믿잖아요, 지금. 그런데 허위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허위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접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데 이제는 그 대안적 사실이라 그러죠.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걸 믿게 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 공동체 사이비 종교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이나 정치가 종교화된다. 그렇죠. 국힘도 그렇고 거기 이제 그 무당들이 있는 거죠. 뭐 김어준 같은 선무당들이 있고 저쪽에도 각종 유튜브 그 무당들이 있고 이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고 사람들은 그 판타지 소설을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국힘이 그러는 것도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국힘에서는 예컨대 이재명이 소년원 생활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거를 국힘 지지자의 40%가 사실로 믿고 있는 거. 근데 그게 40%가 나온 건 그 산이 작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그 산이 좀 더 큰 거라면. 나는 전혀 50, 60, 7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퍼센티지 차이는 나지만 동일한 현상이라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팩트를 제공하게 되면 팩트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격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어디 설 땅이 없네요. 땅이 우리 진중권 교수가. 그게 아니라 저만의 위기가 없네. 아니라 저널리즘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실건데 공신력 1위라고 한다면 갑자기 김어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건데 시청률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호감도랑 신뢰도를 갖다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거든요. 나한테 칭찬하는 소리 하면 내가 듣기 좋죠. 근데 그게 옳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 맞아. 호감도인데 그게 신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대중이 들어야 할 소리라는 게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사람끼리만 그렇죠. 놀고. 그러니까 이게 저널리즘의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레거시 미디어들도 우리 KBS. 그렇죠. 레거시 미디어도 그들과 경쟁해야 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시청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 뭐냐 저널리즘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뭐 논객만의 위기가 아니라 아주 전반적인 위기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트럼피즘이 나오는 거고. 그 이전에 그 SNS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이제 동양대 교수직 내놓으면서 이때가 뭔가 분기점이 되신 거네.
그쵸. 그때만 해도 원래 조국 때는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친구잖아요. 저도 이제 그쪽의 말을 믿었거든요. 표창장이 이게 진짜다. 근데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가서 뭐까지 했냐면은 자 있죠. 자를 사서 왜냐면 사진을 찍을 때 왜곡된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박이라고 있죠. 동근 거. 그거는 가로 세로가 일치해요. 근데 여기는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직인일직이 아니라 파일로 심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거 가짜다라는 걸 알고 전화를 막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민주당 의원들, 내가 아는 사람들, 정의당 의원들 다 돌려가지고 이거 표창장 가짜니까 절대 임명에 찬성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런데 그걸 다 알아요, 이 사람들. 알고 있는데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실망을 했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제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장을 공격하다 보니까 학교를 털들어가요. 교육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6명이 교육부를 찔러요. 그럼 교육부가 저 지방대한테는 저승사자들이거든요. 와서 다 털고 이걸 내 눈으로 본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싸우겠다. 그래서 나 학교에다 부담 주기 싫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다 사표 내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싸우게 되면 정의당 소속이었으니까 당에 피해가 가니까 당에다 탈당계 내고.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이제 아니 한번 싸우자. 그래서 그때부터 싸움 시작했던 거죠. 예,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는 공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싸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기 그런 걸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학교가 위험해지거나 자기 때문에 당에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난 이해가 안 가요. 정치인들 하는 근데 거 보면. 그때부터 이제 진보 농객 진중권이 뭐 변했다. 뭐 변한 게 전향했다. 아니라 쥐들이 변해놓고서 나한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저는 계속 일관되게 비판을 한 거고요. 저는 아니 가짜를 진짜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럼 벌써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이념이나 어떤 세계관에 사로잡히게 되는 저는 아이디올로지 레이든이라고 하는데 아이디올로지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의 믿음 체계가 사실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경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에 맞게 자기 믿음 체계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놔둔 채 사실을 왜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위험해진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그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표창장에 가짜인 세계가 있고 표창장에 진짜인 또 대한 세계가 있고 대한 세계로 자기들 그 허구의 세계죠. 그 세계로 다 자기들 지지자를 몽땅 다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 정권 다 날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의 선거에 연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진중권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쥐들이 다른 사람들이 변해서 보수가 됐다 진보가 됐다 막 이렇게 된 지금은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제가 볼 땐 진보도 아니고 당연히 그다음에 상당 부분이 보수적인데 그렇다고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닌 이상한 상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진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을 왜 외고를 보내야 되고 특목고를 보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왜 의전원을 보내야 되고 법전원을 보내야 되고. 근데 진보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그게 그냥 정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라는 건데 뭐 지가 가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욕망을 부모가 갖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게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지냈다며. 그래서 그러니까 개천이 살기 좋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도 그 개천에서 살게 해야 되잖아요. 남들은 거기 개천에 살게 하고 자기 자식은 부정한 방법 써가지고 욕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뭐지? 저는 그런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못하고요. 듣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섭죠. 이제는 나 엮이기 싫습니다. 엮이기 싫고. 그래서 저는 말을 좀 돌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다 좋아요 눌렀다가 다시 없애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그래요. 했다가 같이 욕 먹을까 발 담그면.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막 진중권의 본 모습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내일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사실 듣고 싶었어요. 우리 이런 대화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는 이 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가야 되고 할 것인가.
그래서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마지막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독한 논객 진중권 교수였습니다.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 그제에 이어 진중권 광운대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 비판을 하는 논객이 줄어들고 또 공론의 장이 없어지는 걸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확증 편향과 극한 대립이 만연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탄광의 카나리아가 사라지고 있는 한국 사회. 어떻게 하면 미래의 희망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진중권 교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진중권 교수 다시 모셨습니다. 이렇게 3일째 뵈니까 이제 정이 들려고. 우리 원래 정든 사이였잖아요. 나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정치자들이. 박용진 의원이 저 만나면 그러잖아요. 내가 박용진 의원 지지합니다. 그러더니 누구 떨어뜨릴 일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중권 교수랑 친하다고 그러면. 제가 요즘 협박합니다. 뭐 김성애 소장이라든지 그 민주당 사람들 그렇죠, 만나면 거기. 뭐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지지한다고 할 거야. 같은 패널들. 위험한데. 아니,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예전에는 그래도 사실에 합의하고 사실에 또 생각을 같이 하고 이제 해석을 두고 서로 이렇게 얘기가 오갔다면 지금은 이제 사실을 두고 서로 인정을 않는다. 다른 사실들을 갖고 있다. 각자가. 대안적 사실이라고 하죠. 대안적 사실. 올터너티브 팩트. 그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옛날에는요. 어디 뭐 신문에 나왔더라, 방송에 나왔더라, 그러면 그 사실로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방송이나 신문이 뭐 사실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출발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실을 얻는 소스도 뭐 다양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미디어들라고 하면 이제 레거시 미디어 이제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KBS.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손석희가 1위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거의 그다음에 이 김어준. 그렇죠. 이거 하나의 지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TBS에서도 주장했던 게 자기들이 청취율 1위였다. 그러니까 청취율이 그 신뢰성의 핵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그거는 그렇죠. 신뢰 하고 관계없는 그렇죠. 뭐라고 그랬죠? 호감도죠. 호감도라고 그랬죠. 저도 근데 지금 쉽게 말하면 한쪽 진영에 호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청취율은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신뢰도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는 말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렇죠. 반드시 말해야 할 나머지 절반은 얘기하지 않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게 되면 청취율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매체가 과연 신뢰도가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요즘 오히려 신뢰도와 호감도 이것 자체가 청취율은 반비례하는 경향까지 있어요. 근데 그런 경향들이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고 그게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게 트럼피즘이었고 요번에 아마 또 트럼프 또 나오면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엄청난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 그랬고 이 정권도 지금 그러고 있고 양쪽으로 좀 갈라져 있고 이게 특히 이제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하고 미국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건
IT 환경이에요.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발달했거든요. 오. 그런데 우리 아이는 내가 이제 사줬어 이런 것도 뭐 아이패드 너 게임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나이쯤 되면은. 근데 안 해요. 공사 다 망하거든요. 뭐 파티도 가야 되고 뭐 연주회도 가고 뭐도 해야 되고 유럽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삶 중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모든 걸 다 이걸로 하잖아요. 하루 종일 유튜브. 그럼 이 세계에 갇혀 지내는 거고 그다음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하나 딱 하면은 저도 딱 들어가게 되면 편향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맞아요. 그걸 보게 되면 인풋이 계속 그게 되면은 그게 나의 세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편향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에 배척되는 것들은 아예 들어가 보지를 않아요. 이렇게. 맞아요. 아예 열어보질 않잖아요. 그러면서 양쪽이 다 확증 편향이 강해지면서 그다음에 그렇게 더 강한 확증 편향을 주는 매체가 인기를 얻고 뭐 조회수가 100만, 200만, 300만까지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레거시 미디어들은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걸 그들도 따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정권에서 사실은 그 낙곰수 멤버들이 상당 부분 이 레거시 미디어에 진출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레거시 미디어의 공신력도 이제 같이 무너지는 그런 스태가 오는 거죠. 손석희 씨가 아주 진지하게 그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이제 JTBC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고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엄청나게 공격당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널리즘의 본령에 충실하게 되면 오히려 청취율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역현상이 난다면 쉽게 말하면 내가 저널리즘의 본실에 충실하려면 그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처벌을 받거든요. 라고 한다면 매체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어제 그제도 간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 뭐 중간이 빠져서 이제 양극단화 되는 겁니까? 이 원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양쪽에 극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사람은 주변화를 했거든요. 주변화를 했단 말이죠. 너 이렇게 극단적이야? 그렇죠.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냥 있어. 근데 아이 조용히 좀. 그래. 거기서 떠들어. 그다음 몇몇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극단들이 중앙으로 와서 중앙을 갖다가 지금 점거한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정권에서도 지금 사람들 임명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중앙으로 했건 원래는 주변화해야 될 사람들 중앙으로 진출을 해버렸거든요. 그거 유튜버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천원이고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팩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팩트라는 건 주어진 것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사실이야. 사실은 어쩔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 팩트라는 말이 원래 라틴어 원이 factum이거든요. PP형입니다. The made, the fabricated, 만들어진 것. 그 사람들은 팩트란 말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나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창장이 진짜건 가짜건 가짜도 우리 함께 진짜로 만들 수가 있어. 집단적 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게임에 굉장히 익숙해요. MMORPG에. 그렇죠? 근데 영화의 줄거리는 우리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의 줄거리는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네. 거기에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가 게이미피케이션이 됩니다. 게임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집단 플레잉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 가짜를 갖다 진짜로 현실에 등록시킬 수 있어 이런 믿음이에요. 그것도 게임은 또 재밌으면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죠. 재미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반대편이 되는 거죠. 이 새로운 팩트를 확립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놈. 이렇게 돼버려서. 가짜에도 재밌으면 되고. 그렇죠. 어차피 모든 사람이 믿어버리면 진짜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표출되는 방식이 이게 뭐 증오, 혐오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가니까. 우리 사회가 정치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심해졌단 말이에요. 양극화는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경제적 양극화. 그렇죠. 경제적 양극화.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양극화 이런 거란 말이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대안을 찾는 건 어려워요. 원인을 알아야 되고 원인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되고 진단에 대한 대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진짜 뭐 전문가들 다 들러붙어도 힘든 일이잖아요. 노무현 정부 내내 들러붙었는데. 근데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 과제를 일반 대중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대중들은 그렇다면 이 쌓인 스트레스는 어떤 식으로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원인은 어렵거든. 그때 항상 범인을 찾는 거예요. 범인은 쟤다. 쟤를 잡고 해라.
마녀사냥. 그죠, 마녀사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려대면은 걔를 제거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희생양이 필요하네. 그렇죠. 희생양비. 그러니까 사실 신석기 시대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것도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 양극화 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방식이 바로 뭐냐?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이거 수십 년 동안 못 푼 문제. 줄 세우기가 있는 한은 뭐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든 간에 사교육은 항상 뭡니까? 그 선택된 소수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있을 거고 거기에 그런 니즈가 있으면 당연히 그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간단하거든요. 이거 카르텔. 그냥 누구야? 일타 강사. 1년에 150억을 벌어? 세무조사 때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한테 뭐 그런 걸 줄 수 있어도 시원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뭘 찾냐면 이제 희생양을 찾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갖다 혐오로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환호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왜냐하면은 이 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을 걔네들한테 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들 때려대므로써 감정적으로 해소를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해소하는 거고 그 폭력성, 공격성, 이 분노 이런 것들 갖다 혐오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소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 정치인들은 잘했다는 말을 듣고 지지율을 올리고 잘 부추길수록 더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피즘이죠 그게. 아니 IT 뭐 정보화 쪽에 앞서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독이 되고 있네. 예. 원래 그 버추얼이라는 말은 가짜란 말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가상의 버추얼이라는 말이 뭐냐면 잠재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딱 던지면은 6개의 눈인데 그 중에 실현되는 건 하나잖아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하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실현될 수도 있었을 5가지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버추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거를 갖다가 끌어다가 기술로 현실로 바꿔내는 게 그게 디지털 문명의 본질이거든요. 기술적 상상력. 그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아직 없는 현실을 팩트로 만들어내는 그건 진짜 창조적인 거죠. 왜냐하면 미래로부터 끌고 와서 현실에 실현시켜서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때는 스티브 잡스나 또는 그 빌 게이츠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거잖아요. 그게 진보적인 생산적인 사용인데 그 테크노 이미지네이션, 즉 기술적 상상력에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반동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미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는 데 사용하거나 뭐 프레임을 짜는 프롬 짜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동적인 거죠. 미래를 앞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과거로 가서 과거를 부정하는 데 사용하고. 근데 심지어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주고 있는 이 굉장히 엄청난 이 잠재력들을 너무 소모적으로 사회를 파괴하는데 오용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 모두각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뭐 탄광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라고. 잠수함에 토끼라고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잠수함에서는 사람들 모자랄 때 토끼가 막 발광을 하잖아요. 토끼를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저놈이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위험하지다. 그러니까 부상해서 산소 공급을 더 해야 된다. 이걸 알았다고 하잖아요. 원래 평론가는 그걸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딱 보고 저놈들 왜 지랄해? 뭐 이런 거죠. 경보등을 이렇게 울리는데. 근데 또 요즘에 안 듣는다며 울려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왜 지랄해? 저 자식. 그래서 오히려 얻어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제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하면 거기가 잘 되라고 하는 비판이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보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한때 참 좋았잖아요. 그 김종인 위원장 체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준석 체제 그때 보수가 달라졌네. 오히려 그때 국힘이 민주당보다 더 젊어 보였잖아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진보라고 보거든요. 보수가 훨씬 더 나아지는 거. 그다음에 민주당이 또 더 나아지는 거. 그게 진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진보라는 게 이쪽이 저쪽을 누르는 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보 보수란 개념이.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가 과거보다 더 나아지고 보수가 과거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사회적 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편을 갈라서 우리가 쟤들 밟아야 돼. 없애야 돼. 절멸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이 얘기하는 그 게임의 규칙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주장은 했어도. 우리가? 그렇죠.
예컨대 그거를 했던 세력이 그나마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사라지고 일단 운동권들인데 386. 그렇죠. 우리 386은 솔직히 말해 자유민주주의 같은 부르주아 사상이라고 배웠거든요. 부르주아의 계급이 이익 조정위원회 그렇죠. 이렇게 폄하했지. 대학 다닐 때. 그것의 가치를 갖다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차피 저 사람들은 옛날에 뭐 이승만 찬양하고 박정희 찬양하고 전두환 찬양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해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그냥 반공입니다. 반공, 양쪽 반공.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뭐라냐 전쟁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저는 없애야 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사회 곳곳에 친일파가 청산 안 돼서 그래. 이 친일 잔재들. 얘네들 다 속관해서 없애야 돼. 그 적폐를 청산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쟤네들은 딱 보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거 적화가 되어 있네. 그람시가 말한 진지전에 따라서 좌파가 곳곳에 있는 거야. 뭐 민노총에도 있고, 뭐 대학가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방송계에도 있고 이렇게 얘들 다 속관해 나라가 돼. 그 뭐 옛날 NLPD 뭐 그쵸. 이런 거.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양쪽 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우리 게임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그게 뭐냐. 쟤랑 나랑 세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이해관계가 다르면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돼. 어쩔 거냐. 근데 죽일 거야? 못 하잖아. 그러니까 타협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 그게 정치야.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국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 운영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진영 싸움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답답해요. 옛날엔 그래도 이런 가치를 민주당이 상당 부분 대변을 해줬는데 그 민주당이 망가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힘에서도 그 개혁에 약간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또 좌초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희망이 사라진 상태. 좀 우울합니다. 그거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제가 조국 사태 이전 때 그때부터도 계속 주장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 우리가 지금 피크에 도달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합리적인 건 아니고 막연한 느낌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게 1990년대 중반에 내가 유학을 갔을 때 그때는 일본 붐이었거든요. 맞아요. 엄청났어요. 막 사방천지가 다 일본이었어요. 전자제품 가면 소니 뭐 온갖 일본 제품이었고요. 그럼 우리도 일본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서점에 가면 일본 망가들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막 스시 젓가락질하고 스시 먹고 막 일본 영화 구로사와 아키라도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엄청났단 말이에요. 근데 딱 돌아서 생각하니까 그때가 일본이 망할 때잖아요. 피크였다. 피크였는데 지금 비슷한 걸 내가 계속 보는 거예요. 한류가? 한류부터 이런 걸 딱 봤을 때가 이게 우리가 지금 기존의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온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이걸로 안 돼.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을 국힘도 제시 못하고 있고 민주당도 제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싸울 때냐. 지금 나라가 지금 절멸의 위기잖아요. 인구 절벽이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거기서 중국은 그렇죠. 계속 크고 있고 그다음 중국은 계속 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전략 산업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서로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나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거고 특히 이제 2030 같은 경우는 문제인데 어차피 이제 10년 20년이면 이들이 주류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사실은 보수편도 아니고 진보편도 아니고 전통적인 의미에.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이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정보화 시대에 태어난 그렇죠.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데 그게 옛날 그 보수가 아닙니다. 진보적인데 옛날에 그 진보가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한 복음이. 근데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럼 일단 물러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물러나지고 저도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믿어라. 젊은 세대들한테 믿고 맡겨라. 기회를 줘야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기회도 안 줘놓고 못할 거라고 예단을 하는 거.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다는 걸 느낀다면 이제부터는 물러나야 되는구나. 우리보다 낫습니까? 우리 2030들이? 그 낫다 못하다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우열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제가 동아일보에 있으면서 애들하고 토론 수업을 했잖아요. 2년간. 완전 충격받았거든요. 그냥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난 아직도 젊다고 생각을 해.
이 나이 되도록. 저도 그래요. 2030 때 그 감정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 국힘 사람들은 늙은이들, 뭐 이렇게, 약간 뭐랄까, 무의식적으로 약간 무시하는 코드도 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있죠.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그랬는데, 그 같은 취급을 걔들한테 받는 거예요. 나는 걔네들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니에요. 오히려 오히려 국힘 쪽 있죠. 그런 이데올로기? 거기 굉장히 친화적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국힘하고는 또 상당히 또 안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건 외계인이다. 이런 느낌 굉장히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보수 쪽에도 2030에 참착을 해라. 내가 볼 때 얘들은 정말 4050 따라올 사람들 아니다. 절대 따라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멘탈리티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 줄 복음을 피차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 이용하고 팽하고 선거 때 잠깐 결국 이용하고 이들이 팽하고. 미래인데 우리의. 그렇죠. 그래서 저는 희망은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주역으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정말 걱정되는 게 있다면 연륜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완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사회가 젊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진 교수님 같은 소위 지식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일단 그거를 한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거. 진보의 재구성인데 지금 하면은 진보의 재구성 얘기하면 이합집산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3당 예컨대 만들고 그런 3당 거예요? 만들고 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뭘 당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건 뭐냐면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거든요. 국힘을 왜 찍는지 몰라요. 딱 하나는 민주당 싫어서. 민주당 왜 찍는지 몰라요. 국힘이 혐오스러워서 그렇죠. 이거잖아요. 정의당 왜 찍는 거야? 모르겠어요. 둘 다 싫어서. 둘 다 싫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당을 내가 왜 찍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해결 방안이 마땅치가 않는데 이제 모두각이시니까 이제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 따로따로 제발 좀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예. 양쪽에 다 이렇게 좀 진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비판은 뭐냐면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잘하라는 하나의 방안, 제안, 권고 이걸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그 집단은 망하기 시작을 해요. 양쪽 다 얘기죠. 그렇죠. 지금도 그 얘기 아닙니까? 언론 뭐 장악하겠다라는 건 언론에서 하는 비판은 그러니까 이해찬 씨도 그러잖아요. 뉴스 보지 말라고 유튜브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황당하거든요. 대통령도 지금 유튜브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 정치를 하고 있거든. 다 혐오 정치, 증오의 정치.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가 정권을 잡았으면 정책의 성격, 뭐 노선 이런 것들이 보수색을 띠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봐요. 다만 그것이 중도의 입장에서 용인 가능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용인 가능한 그게 아니잖아요. 막 그냥 극우 주변화할 사람들 막 갖다 쓰고 이러거든요. 저거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밟았던 그 길 그대로 갈 겁니다. 아마.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체제가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안을 마련한다면은 두 가지잖아요. 이낙연 씨가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하나는 도덕성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 당내 민주주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면은 이것만 해결하면 이건 뭐 쉽게 선거에서는 다 이길 수 있고 그다음 정권도 찾아올 수 있다고 봐요. 누가 혁신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경쟁이고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긴다. 아니 그렇게 이대로 가면 죽는 줄도 알고 살 길이 뭔 줄도 아는데 참 그걸 않는 게 좀 답답하네요.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걱정 자체를 하는. 자기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잖아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기득권. 그러니까 공천에 목을 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줄을 서야 되는 거고 그 줄 서서 완장질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면 그걸 왜 인식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정치권이 좀 가득 차버린 거죠. 아예 정치를 좀 하시죠. 우리 진 교수님이. 소질이라는 게 좀 달라가지고요. 원래는, 소질이요? 예. 정치라는 것은 사람이 달라도 그 중에서 같은 걸 찾아내는 기술이고
그렇죠. 통합의 그렇죠. 기술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비평가는 그게 하거든요. 비평이라는 건 크리테인인데 이게 원래 나누다 가르다라는 뜻이에요. 아. 같다고 얘기해도 이게 이렇게 달라라고 그 차이점을 보게 해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전혀 다른 재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망은 없고 다만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고 이런 건 하죠. 특히 젊은 친구들. 이 우리 진 교수님이 원하는 바라는 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유럽식 사회국가 시스템 그것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토대로 거기서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요소 복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혼합 경제 양식을 저는 이상적이라고 보고 우리 사회가 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냥 미국하고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같은 오랜 그 공동체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 더 가깝단 말이죠. 우리가 글로 가야 된다고 믿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일 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독일 딱 가서 제가 이제 짝짓기 게임을 했어요. 한글학교에서 베를린 한글학교에서 짝짓기 게임 막 넷, 셋, 둘,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일어서 뭐 그런 애들 거 떨어뜨려내는 거 몇 명씩 뭉치는 거. 그렇죠. 마지막에 4명 남았거든요. 3명까지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둥글게 셋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넷이 가면 똘똘 뭉쳐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곤란하다듯이 얼굴을 막 보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친구인데 누구를 떨어뜨리네요 이러더라고. 그때 내가 초코받은 거야. 나는 명색의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잔인한 게임을 애들한테 했는데 애들은 너무 힘들어했던 거야. 친구를 떨어뜨린다는 거. 그게 습속처럼 들어있는 거야. 유전자는 우리랑 똑같거든요. 한인 자녀들이니까. 결국은 사회적인 풍토의 차이라는 거잖아요. 그거고 우리 아이도 친구랑 발표를 하는데 둘이서 짝이 돼서 발표하는데 이 친구 놈이 자꾸 자기 발표분을 먹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평가에서 약간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고 수덜거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애랑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하더니 안 되겠대. 왜? 그랬더니 걔는 나 아니면 해줄 애가 없어. 그거 다르잖아요. 아버지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나는 명색이 사회주의자라는데 그렇게 이것이 사회적 합의로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애들이 와가지고 애들 뭐죠? 그러니까 밈대 뭐 차별하고 뭐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남의 집에 와가지고 아줌마 이 집은 몇 평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다 뭐 학폭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게 그런 차이거든요. 나는 좀 더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소셜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뭐 의대 가거나 법대 가거나 이런 거 바라지 않거든요. 아니 그렇게 정말 잘 컸잖아. 친구를 점수보다도 친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나가면 잘 큰 거거든요. 이런 사고방식들 이런 걸 갖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부터 갖고 있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말씀하니까 내가 마음이 좀 편하네. 이렇게 막 어느 한쪽을 막 몰아치면은 예, 아이고 좀 어제 그제 오늘까지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독한 사회주의자 진중권 교수였습니다.